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라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더 이상 없으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젊은 층의 3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80%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우울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은 대개 눈에 띄는 증상을 보입니다. 식욕 부진, 불면증, 무기력증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노인 우울증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과 같아서 겉으로는 작은 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아버지가 갑자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늘리셨다고 합시다. 자녀들은 이를 단순히 노후의 여유로운 시간 보내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TV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깊어가는 고독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인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행동하고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퇴하니까 이제 정말 좋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인 우울증은 젊은 층의 우울증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는 해마와 전두엽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증후군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0에서 40년간 유지해온 사회적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타고 있던 기차가 갑자기 멈추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선생님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시험 채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얼핏 보면 편안해 보이는 이 상황이 사실은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부부의 공유 시간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은퇴부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40년 동안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의 가사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던 남성들이 은퇴 후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손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서서히 쌓이다가 결국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중역을 지낸 S씨는 은퇴 후 가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의 살림 방식을 지적하고 장보기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라며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결국 40년간 집안을 꾸려온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물 의존도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면제나 안정제에 의존하는 비율이
은퇴 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한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약물 의존이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울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들 잘 살고 있으니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르는 자녀들의 형식적인 방문, 바쁘다며 걸러지는 전화, 명절에도 짧아지는 만남,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SNS의 발달은 이러한 소외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SNS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보면서 정작 자신은 그 삶의 방관자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 자녀들의 일상적인 즐거움, 가족여행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만 보게 되는 현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실제 대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화가 3분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도 밥 먹었어, 감기는 괜찮아 같은 피상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됩니다. 자녀가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노인 우울증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신체 증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울하다고 말하는 대신 몸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두통을 호소하며 동네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온갖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얼마 전 손주의 유학으로 인한 이별이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통증은 마음의 아픔이 몸으로 표현된 것이었던 겁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시지만 실제로는 과다수면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밤에도 일찍 주무시는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겨울철 우울증은 노년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젊은 층의 경우 실내 활동이나 대체 활동을 찾기 쉽지만 노년층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숨겨진 자살 생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 같은 건 빨리 가는 게 나아 와 같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소외로 인한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시대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깊은 좌절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로 바뀐 식당 주문, 모바일 뱅킹, 이런 변화들이 노년층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녀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왜 못하시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소외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너무나 많은 금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우울하다고 하면 자식들 걱정시키는 거야. 등의 생각들이 치료의 큰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신과에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우울증 치료는 당뇨나 고혈압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방적 중재취의 중요성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2, 3년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또한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술 역사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는데 단 음식을 통해 이를 보충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옷차림의 변화입니다. 평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던 분이 갑자기 옷차림에 무관심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선호하게 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는 자아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건 정리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평소 깔끔하던 분이 갑자기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정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제감의 상실 또는 과도한 통제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닌 작지만 일관된 관심과 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화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부모님의 하루 일과에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단순히 내내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말 방문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옛날 사진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활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의 숙제를 봐주시게 하거나 가족 행사에 사회자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부여를 넘어서 가족 내에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연결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연결감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주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신체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이나 강제적인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룹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영양 섭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울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식사라도 혼자 먹는 밥은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치료적 효과를 가집니다. 대화하며 먹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는 사회적, 정서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취미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예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생명을 키우는 보람을 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책임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결코 나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때로는 더 깊은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숨기려 하십니다. 나이 들어 이런 것까지 티내면 안 된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숨기면 숨길수록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더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